2019년 시장 알고 싶니? 실시간 부도의 날을 찍는 듯했던 2018년과 빠이빠이 하자마자 뒤해년 이튿날 또다시 시장은 오마이갓을 외쳤습니다. 새해 첫 독종, 더 독한 기를 뿜고 나온 세 남자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이 황금 돼지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독종남, 과연 누굴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종 시간입니다. 올해 이제 2019년에 이제 첫 번째 거래주가 지금 끝난 금요일인데요. 보통들 1년에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새해 첫 주를 본다고들 많이 합니다. 새해 첫 주 일주일 동안에 장세가 강하면 그 해는 좀 강한 장이 될 확률이 뭐 통계적으로 높다. 반면에 또 약하면 약할 확률이 높다 그러는데 아직 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이 이제 더 지나야 이제 일주일이 지나는 건데 글쎄요. 현재까지의 분위기로는 상저하고 느낌도 좀 들고요. 이틀은 일단 약했고 오늘부터는 좀 반등해 나가는데 다음 주 흐름들 있어가지고 또 한번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독한 종목, 독한 토론 있어갖고는 다른 때와는 달리 세 개의 종목을 갖고 집중적인 토론하든 다른 때와는 달리 2019년 새해에 있어서 상당히 주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종 프로그램 있어갖고는 박근호 전문가님 그리고 문서진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태라고 네. 돼지의 해라고 제가 이제 첫 해에 네. 제가 출연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은 나빴지만 여러분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 하나 기분 나쁘고 뭐 많은 분들이 기분 좋으면 뭐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흔쾌히 응했습니다. 예. 황금돼지띠에 저처럼 막 황금돼지 많이 잡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님. 넥타이도 좀 금색으로 오늘 하고 계시지. 아, 그럴까요? 진짜 그럼 황금돼지가 될 뻔했는데 아직 그 생각을 저 못했네요. 금색 넥타이가 있는데. 아, 그럼 전 빌려주시지. 지금 네, 안 빌려주시고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가시죠. 예, 오늘 바로 할 얘기가 갈까요?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오늘 오늘 시간이 주제도 많고 모자랄 것 같아요. 예, 빨리 그냥 그럼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올해 증시 흐름 있어서 올해 증시 흐름은 상저하고가 될 거냐 아니면은 또 상당히 또 다른 양상이 될 거냐 그리고 저점과 고점은 언제쯤 어느 정도의 지수 포인트에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되겠습니다. 1년의 증시를 예측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의미가 없죠. 네, 저희 수요일 날 나와서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쓰잘데기 없는, 천지 쓰잘데기 없는 건데. 증권사 리포트가 아니라 이제 밴드 설명 연간 있잖아요. 이제 네. 한 번도 만나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도 이야기했고, 코스닥은 한 1,200을 예상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전부 다 이제 꺾어버렸으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의미가 없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야기를 또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증권사 새해 지수 전략이 있어갖고는 보통 위아래 한 10%, 13% 그 정도 잡잖아요. 항상 뭐 그의 이제 전년도가 2,000포인트면 뭐 위로는 한 뭐 2,250 될 네. 거다, 밑으로는 한 1,850 될 거다 보통 그냥 뭐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해마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증권사에서 딱 한 곳만 다른 의견을 냈어요. 아, 예. 딱 한 곳만 다른 의견 냈는데 그 증권사 빼고 다른 증권사는 다 상저하고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증권사만 상고하저가 될 것이다라고. 상고하저? 예. 뭐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딱 거기만 상반기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그게 냈더라고요. 저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상고하죠. 예, 저도 상반기는 강하고. 저도 상고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첫 끝발이 B급발? 라고 처음에 스타트는 좀 약간 좋진 않았지만 글쎄 뭐 우리가 이제 코스피 연간 차트 이제 봉 하나가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많이 떨어진 해에 그 다음 날 상징적으로 많이 떨어진 해요. 올해 작년 네, 마찬가지로 뭐 IMF 마찬가지고 네. 2008년 그다음에 네. 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뭐 그런 부분 그 다음 해에
반등을 안 준 해가 솔직히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IMF 때만 한 2년 연속 떨어졌고 그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시초가에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밑꼬리들은 다 있으니까 지금 이제 양봉에서의 밑꼬리 구간일 수도 있고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네, 작년은 뒤돌아놓고 보면 작년 연중에 느끼기에는 뭐 급락할 때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장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연중에 그렇게 급락 몇 번 한 거 외에는 그렇게 빠진 느낌은 없는데 뒤돌아놓고 연말에 이렇게 차트 딱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냥 뭐 1년 내리. 1년 내내 네. 빠진 결과더라고요. 네. 2년 전에 거의 제로 베이스 수준이 지금 그렇죠. 이제, 네. 4단 하락을 했죠. 4단 하락. 예. 그럼 첫 번째 주제는 문서진 전문가님부터. 아, 그럴까요? 예. 저는 일단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한 곳의 증권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상고 하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상저하고를 예상하는 이유는 그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2018년도에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지 않을 거냐, 않지 않겠느냐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 문제들이 아직까지 이제 조금 더 이제 발목을 잡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좀 풀리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시간은 좀 달라요. 오히려 의외로, 생각보다 빨리 반짝 확 풀렸다가, 그리고 나서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전 1월 달은 변동성 장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1월 효과가 좀 기대치에 못 물론 아직 1월이 이제 뭐 시작을 한 거라서, 뭐 아직 뭐 단언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기대했던 것만큼은 세진 않다. 물론 근데 글로벌 나머지 뭐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은 맞죠. 저도 이제 뭐 사실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에 좀 잡혀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과 관련된 부분은 좀 제한되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아주 시원한 흐름은 아직 연출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들이 좀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뭐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 경기 둔화와 관련된 부분은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셧다운 문제라든지 이거는 사실 내일이라도 해소될 수는 있어요. 그냥 합의 보고 풀어버리면 바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경기라는 부분은 내가 뭐 이거 뭐 한 게 부양치를 딱 낸다 해서 그 다음부터 빡 그냥 경제 지표가 돌아서는 게 아니니까 경기 일단 시장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했다라는 건 결국 시간을 좀 둬야 된다. 경제 지표가 돌아서는 걸 좀 확인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도 조금 1월달 장은 호재도 있을 겁니다. 호재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장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건 약간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잘 안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하면 기업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2, 3월 달 장이 좀, 그러니까 1월 달에 독이 2, 3월 달에 보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이제 경제 지표 자체가 꺾이면 어쨌든 연준의 금리 정책 스탠스 자체는 뭐 물론 이제 12월 달에 좀 천천히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댈러스 여는 총재 같은 경우도 원래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인데 지금 되게 원래 금리 인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금리 정책 스탠스 자체도 계속 경제 지표 둔화로 인해서 더 늦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경기 부양책을 빨리 쓸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12월 달에 이제 일단 경제 공작 회의에서 일정 수준 내왔고, 그게 이제 1월 달부터 적용이 되고, 그리고 3월 달에 제가 보기에는 전인대 때 좀 강력하게 한번 대대적인 제가 보기엔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도 제 예상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인프라 투자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셧다운 문제가 마무리를 시키고 나서 2월 달에 본격적인 올해 예상과 관련된 부분 이제 이슈가 나올 때 제가 보면 그때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좀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럼 2, 3월 달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끌어올려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조금 이제 상승 흐름세를 보이면서 1월 달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여기 좀 좋아지면서 요게 제가 보기엔 한 6월 달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6월 달 FOMC 회의에서 좀 저는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6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그때도 만 인상을 안 한다. 만약 혹시라도 3월 달에 안 하고 6월 달에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저는 오히려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조금 꺾일 것 같아서 저는 뭐 하반기는 좀 저점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호 전문가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저하고 뭐 이런 뭐 상반기도 좋고 하반기도 좋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난 이 경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 뭐 코스피도 좋았고 코스닥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횟수로 보면 2년 전이긴 한데 그럼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위주로 오른 거 빼고 나머지 경기가 뭐가 틀려져서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 증시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한 걸 하거든. 그게 뭐냐면 다 심리거든요. 심리.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문 전문가님이 방금 이제 의견 낼 때 제일 처음에 했던 말 단기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난 그 부분을 좀 약간 틀리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뭔가 큰 게 하나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미국 중국 무역 전쟁도 정말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상 부분도 뭐 말 한마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 하면 뭐 강달러는 다 조절이 되는 거고 정말 조그만 거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뭐 막 움직일 때 경기도 마찬가지고 지금서부터는 좋았고 내일서부터는 나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작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소하게 이제 쌓여 나가면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팍 올라가기보다는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의 장이 올 것 같아요. 올해 무슨 느낌이냐면 반등을 준단 말이지. 아, 요거 좀 약간 페이크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올라. 아, 조정 좀 한번 사봐야지 했는데 이게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의 시장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꾸준히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뭐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기다리는 조정은 만약 상승으로 오지 턴이 않는다. 되면 예. 그게 뭐 1월 달이 될지 2월 달이 될지 그 부분을 뭐 딱 변곡점을 잡기는 좀 힘들긴 한데 굳이 뭐 상저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라라고 말을 하면은 저는 2월 달 정도. 2월 달 정도 개인적으로는 2월 달 정도 그다음에 뭐 FOMC 회의는 1월 3월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뭐가 트리거가 좀 생기면은 생각보다는 드라마틱한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시장은 주식 종목은 떨어져도 시장은 절대 안 떨어져요. 조정은 있을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면 작년보다 나쁠 확률은 저는 올해는 이제 올해 이제 연말에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좋게 끝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럼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번 촘촘하게 지수를 오랜만에 들어본다 이거 진짜. 예. 날짜까지 나옵니다. 날짜까지. 예. 일단 1월 달은 흔히 얘기하는 1월 효과 있잖아요. 올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1월 효과 비슷하게 1월 달은 좀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뭐 아주 큰 반등보다는 한 고점을 한 2,170 정도로 하는 반등이 한 1월에서 한 2월 달 중순 뭐 이런 시점까지 꾸역꾸역 나올 걸로 보이고요. 2117까지 올라가면 지금으로서 상당히 큰 반등인데? 진짜 2170. 땡큐인 거죠. 땡큐인 거죠. 완전. 2170이니까 제법 그래도 좀 1월 효과 비슷한 느낌 내지는 장이 바닥을 찍고 돌아 나간다는 나는구나 하는 그런 좀 최소한 확신을. 이제 더 추세는 어쨌든 좀 돌리는 느낌은 예, 난다는 그런 느낌.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월 말 2월 달 정도 되면은 텔레비전만 키면 장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이 안정을 잡고 뻗어 나간다고 모두가 막 떠드는 시점 정도가 됐을 때 확 무너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장세가. 2월 중순 정도에 예, 2월 한 중순이나 이제 한 봄 3월 넘어가기 전이나 그 정도에 2170까지 꾸역꾸역 매우 안정적으로 촘촘히 반등을 하다가 거기 가갖고 이제 작년에 3번 빠졌잖아요. 작년에 2월, 6월, 10월 해갖고 한 250포인트, 350포인트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마지막 이제 4번째 급락을 한번 팍 줄 가능성이 좀 높아 그러니까 보이고 파동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그 떨어지는 파동이 나올 전체적인 거라는 종목들 거죠. 예, 그럴 걸로 보이고 소소한 하락은 사실 그냥 떨어질 수 있는데 예. 정말 큰 하락은 뭔가 핑계가 필요하잖아. 예. 그 핑계는 개인적으로 아마 핑계는 저거 결렬이겠죠. 90일 미국? 유예기간 그 초반부인 지금 뭐 지금 1월 달 뭐 다음 주도 그렇고 3월 1일이죠. 좀 뭔가 타결이 될 듯 협상이 될 듯 뭔가 잘 맞아 들어갈 듯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네네. 결렬이 나는 예, 그런 상황들 뭐 그러면서 하여간 한번 빼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2월 말이든 3월 달이든 좀 현재 뭐 1900대, 1950대 거기보다 좀 많이 낮은 수준이겠지만
바닥을 찍는다고 보이는데 이게 좀 진바닥이라고 봅니다. 그걸 그때 찍고 한번더 나면은 나오면, 예, 거기서는 또 이제 4월, 5월 넘어가면서 상당히 V자 급등이 나타나겠죠. 시장이 V자 급등을 나타나면서 뭐 한 1900대, 2000대 현재 지수 때 또 금방 올라오고 그러고 이제 여름장은 이제 좀 횡보하는 양상 속에서 우상향 나오는 그러니까 2009년 한 7월, 8월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 양상들 나오면서 오히려 연말로 가면서 좀 강해지는 그런 양상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좀 그 1분기 중에 마지막 하락기가 나오면 거기는 상당히 좀 진바닥이 되면서 2020년, 21년, 22년으로 좀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3 내지 5년 이상의 좀 중장기 대세 사이클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서 제 생각엔 정말 나는 좀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2009년 연초나 뭐 이런 시점을 기다린다 하면은 요 마지막 이제 조정기인 한 2월, 3월 넘어가는 시점에 마지막 조정기 거기가 찬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명준 운영력께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게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좀 많지 않습니까? 내년 2020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려감이 많은데 지금 이제 명준 전문가님, 아니 운영력께서는 이제 그래도 그거 없이 그냥 추세 상승 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예. 네. 그 내용들은 이제 하나씩 그 다음 2번 주제, 3번 주제 가면은 네네. 뭐 이유와 이런 것들을 서로 또 다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제로 또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는 이제 올해 가장 큰 병수라고 써 있는데 병수가 뭐죠? 안 좋은. 악수. 네. 그러니까 이게 아. 나오면 시장을 힘들게 할 것이다. 아, 이게 올해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게 될 것이다. 올해 그럼 가장 좀 뭔가 악재 요인 내지는 부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는 내용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부터 할까요? 네, 역순으로 하시죠 이번에는. 예, 요거는 또 역순으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뭐 오히려 하반기나 2분기 이제 넘어가는 시점 이후에는 뭐 그렇게 악재가 나와도 증시가 오히려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보이는데 역시 이제 2, 3월 넘어갈 때 마지막 이제 90일 유예 기간 요 부분인데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땐 그래요. 보통 이런 이슈, 무역 전쟁 이슈도 벌써 한 1년 이상을 네. 상당히 끌고 온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요게 타결되고 해결되는 시점들 보면은 꼭 그 안에 이게 딱 안 끝나더라고요. 항상 보면 뭔가 될 듯 잘 될 듯 하다가 이제 또 어느 중요한 지금은 이미 90일 유예 기간이라는 걸 12월 1일자로 딱 제시를 했으니까요.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될 듯 했는데 뭔가 마지막으로 어깃장을 놓는 거죠. 뭐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어느 정도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윤곽이 이 정도 나왔는데 마지막 힘겨루기랄까 마지막 뭔가 이제 기싸움 그걸 하다가 결국은 시점을 이제 또 딱 놓치고 나면 이제 증시가 예를 들어 중국 증시가 지금 한 2,500포인트대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막 한 2,000포인트 막 이런 식으로 막 급락이 나타난다면 서로 다급해지잖아요. 다급해지고 나서 일단은 타결을 실패해놓고 실패가 확정되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 갖고 어떤 극적인 해결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시장이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양상들을 뭐 2008, 9년에도 봤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유형의 이슈들에서 많이 봤는데 그게 가장 교과서적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뭐 다음 주나 뭐 이렇게 이런 협상들이 의외로 그냥 이게 빨리 스무스하게 될 수 예, 있다. 벌써 우리가 지금 미국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유럽도 재정위기 때 그런 때도 대체로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이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뭐 90일 이내에 타결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뭐 이제 너무 당연한 부분들은 이제 짚어주셨고 가장 큰 이슈긴 한데 사실 근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전쟁 규모 자체가 전 세계로 봤을 땐 굉장히 작아요. 그 단단히 중국이랑 미국 만약에 전 세계 무역 규모가 100이라고 봤을 때 중국이랑 미국이랑 왔다 갔다 하는 교역량이 10%가 안 되는데.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쪽에 무역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유럽이니까 중국 쪽이 물동량이 줄어들면 이게 이제 유럽으로 전이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쪽의 교역량이 가장 높은 게 그 북미 멕시코라든지 남미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쪽과 미국 쪽의 물동량이 또 소비가 네, 낮아지면 도는것처럼. 연쇄적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게 요게 말 그대로 이제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좀 우려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전화 연결할 때 오늘 가장 큰 시장의 변곡점을
불러올 수 있는 건 이제 중국 10시 반에 개장하면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흐름 완전 다르게 나타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어딘가 좀 자꾸 기대를 하고 하는 게 좀 약간 그 섭섭하긴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는 난 그 이제 공매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치는 이유가 이제 이 기업이 뭐 실적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간 중소형주라고 뭐 전방 산업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난 이 종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 그래갖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공매도 취지란 맞죠. 말이죠. 네. 공매도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그냥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하는 쪽에서 저는 이 업팅룰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네. 감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로룰로 그냥 때려버리는. 그러니까요. 골드먼삭스 사태가 나오는 거 그랬죠. 그리고 이게 너무 많아 공매도가 실질적으로는 종목별로 좋은 종목일수록 공매도가 더 많아요, 진짜. 많이 올라가면 다 때려버리니까. 예. 근데 이게 안 올라가 만약에 공매도를 살짝 보면은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쇼커버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제 대차 상환이 좀 돼야 되네. 근데 올라갈 때 공매도가 더 많이 나와. 올라갈 때 공매도가 더 많이 나오고 떨어질 때 오히려 이제 상환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뭐 예측을 해서 공매도를 하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너무 종목군들의 발목을 잡고 국민연금에서 4년 동안 공매도 그 대차 해준 게 1,000조 원. 네. 1,000조 원이라는 게 말이 1,000조 원이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가 조금 넘는데 2년 예산을 4년 동안에 빌려줘 버리니까 이게 글쎄요 이건 예전에 뭐 셀트리온도 굉장히 공매도 때문에 막 그 대표이사가 굉장히 뭐 공매도에 대해서 막 울분을 토할 정도로 저는 이 공매도 제도를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기업을 사고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거 사실 그것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종목을 분석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네임드 종목군들, 실적 좋고 네임드인 종목군들이 더 많이 빠지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뭐 글로벌 변수들은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해 주실 테니까 저는 국내 문제만 보면 이 공매도 제도를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하기 전에는 정말로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메리트를 주가로 연결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상당히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게 공매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주식수가 뭐 3천만 주인데 뭐 500만 주가 공매도인 종목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조금이든 간에 아니면 룰 개선이든 간에 저는 이거 확실하게 좀 약간 시장에서 좀 개선안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이건 왜 개선을 안 하는 걸까? 이게 사실 어느 정권이든 뭐 종합지수 많이 오르고 코스닥 지수 많이 오르길 바라지. 어느 정권이든 그래야 또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이게 어떻게 이걸 그렇게 보면 손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이 예. 대차를 해주면 사실 이 중장기 투자인 사람도 내가 이거 어차피 갖고 쓸 거니까 그냥 뭐 이자 좀 수수 좀 받고 요즘에 한 3~4%까지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국민연금이 가장 큰 문제긴 하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이 공매도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쪽인데 근데 이제 모르겠으면 저는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개선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선 방식이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 공매도를 현물을 어떤 정도 만약에 뭐 제한을 두고 뭐 그 발행 주식의 몇 퍼센트로 제한을 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유동성 있는 종목군들은 다 이제 워런트를 이제 발행을 해버려 갖고 근데 워런트도 사실 델타 헤지로 어느 정도 현물 거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그 유통 주식수의 몇 퍼센트 안에 뭐 이런 것들로 좀 약간 제한을 두는 게 가장 좀 나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해야 된다고 저는 공매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야기하면 저를 되게 욕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 하나 또 까먹었다. 자꾸 이러실 거예요? 개인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네, 돼. 그러니까 제가 그건 게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요즘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기울어지는 운동장 이야기를 많이 한 것처럼 이미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공매도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매도를 없애버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외국인 투자들은 돈을 넣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손에 두 가지를 쥐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가 편한데
사실 매도 키를 빼버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건 확실하게 자금은 제한될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자체를 없애는 건 전 말이 되지 않는다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주식 시장이 너무 버블로 나오죠. 왜냐하면 많이 오르는 거는 사실 버블을 끼면 공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눌러주는 저는 요인도 한다고 긍정적인 요인도 많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공매도의 문제는 그걸 기관이나 외국인들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다 주식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주식 안 하는 분들은 사실 국민연금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자라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저는 뭐 국민연금의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신 개인 투자자도 좀 쉽게 하자. 그렇죠. 이거 너무 어려워요. 사실 공매도를 하려면 일단 증거금도 굉장히 커야 되고 사실 이제 빌리는 쉽게 말하면 이 기관들은 빌리는데 제한이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만기가 없는데 개인들도 만기까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공매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개인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개인들도 할 수 있게 저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공매도가 사실 개인들이 열어도 잘 못하니까 쉽지 않죠. 2012, 13년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공매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딱 공매도는 아니어도 대주라고 그렇죠. 있잖아요. 대주가. 예, 대주가 네, 아니, 있기는 매번 있는데 있으니까. 그 물량을 증권사별로 네. 뿌려주는 수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2012, 13년까지는 어지간히 시가총액 그래도 3조, 2, 3조 정도 되는 종목이면 하루에 그래도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네. 2013년 넘어가면서인가 갑자기 그걸 줄여버렸어요. 하루에 뭐 2, 300억이 아니고 뭐 거의 한 5억 원도 안 되는 거의 수량을 아예 안 줘버리니까 대주가 있긴 있어도 제도 자체가 없어졌죠. 그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아예 공매도의 진입장벽 자체를 아예 그냥 막아버리고 그게 상당히 또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왜 이제 안 됐는지 원인이 많긴 한데 예. 제가 이제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나름의 이제 열어줬단 말이죠. 기대감을 많이 가졌는데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확 들어왔었어요. 근데 사실 공매도가 말이 쉽지 이게 엄청 쉽게 말하면 고도의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수익은 그러니까 이거죠. 수익은 한정적이에요. 수익의 맥스 나봐야 100%예요. 근데 손실은 무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보는 게 안 되니까 거래량이 적어두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좀 막아버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013년 이후에 주식 선물의 거래가 또 많이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줄었던 것도 있긴 합니다. 시간이 벌써 그랬네. 예. 바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증시에 있어서 주도 업종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내용들 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문서준 전문가님부터. 저는 뭐 요즘에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뭐 조선 업종을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저는 이거는 기간은 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하반기는 좀 보자. 하반기의 흐름은 좀 더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상반기까지는 저는 조선 업종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더 좋아지냐 그거는 아닌데요. 뭐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모멘텀으로 가는 또 업종이다 보니까 수주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예상이 다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뭐 결국엔 이제 LNG 쪽에 좀 집중돼 있고 LNG 발주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럼 조선주는 이제 좀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선주를 저는 업종으로 봤습니다. 오늘 탑픽 업종으로. 저는 지금 이제 뭐 대형주들 저는 대형주 100개 주가를 거의 매일 보거든요. 근데 사실 시간을 별로 많이 안 가요. 10분이면 100개 다 봐요. 근데 일단은 통신주 이제 통신 3사, 네. 통신 3사 정했는데 지금 대형주들 중에 가장 견조한 주가 보여주는 게 이제 통신 3사 주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5G 투자를 좀 마무리를 해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년서부터 이제 뿌린 거를 이제 걷어두는데 주가는 이제 선행을 하니까. 근데 지금 이 뉴스 나오는 거 몇 건 이제 보면 5G로 바뀌었을 때 이 요금 체계를 이제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사실 실질적으로 근데 올리면 안 된다라는 뭐 기사들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뭐 올려야 된다 당연히 올려야 되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통신사가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통신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실적이나 주가가 이제 레벨업 되는 단계가 이제 2G, 3G, LTE 이럴 때 다 주가 레벨업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 ARPU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고객 한 명당 요금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일단 그래서
일단 리스크가 별로 없잖아. 일단 전 통신주는 봉이김선달이라는 걸 하거든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달에 평균적으로 5, 6만 원씩 그 월수를 받는 네, 월수를 이미 받는 깔아난 거니까 깔아난 거에서 빠져. 전 국민한테 한 달에 5, 6만 원씩 네. 월수를 받는 이 업종이기 때문에 도저히 뭐 특별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근데 현 정부 내에서는 이 통신비 인하 요금 정책. 인하 정책 때문에 좀 약간은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재료가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주가 많이 부담스러운 구간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SK텔레콤이나 LG U+, 이런 종목군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올해 뭐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든 뭐 강달러든 뭐든 뭐 브렉시트건 뭐건 뭐 통신주가 뭐 어떤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쪽에서 자유롭고 그래서 통신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5G 모멘텀을 올해 뭐 장비주들 말고 통신주 3사 가장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저는 그 1분기 말 혹은 2분기 초에 이제 시장이 좀 진바닥을 찍는 그런 시점이 나오면은 일단 반등을 주도하고 가장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종목들은 섹터보다도 중장기 낙폭과대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지수는 2,6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그래도 한 30%, 20%대 그 정도 지금 빠졌지만 종목들을 보면 그렇죠. 지금 뭐 기본 뭐 3분의 1 토막, 예, 내지는 5분의 1 토막. 신저가 계속 쓰는 예, 것도 최근 한 많고. 2, 3년 고점 대비 거의 뭐 예를 들어 뭐 10만 원짜리 종목이었다면 지금 뭐 3만 원, 2만 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뭐 IT, 자동차, 뭐 증권, 철강 뭐 예, 다양한 업종이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렇게 중장기 낙폭과대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2분기 초입, 1분기 말, 2분기 초입이 아니죠. 1분기 이제 2, 3월 넘어가면서 마지막 조정 나올 때 한 번 더 거기서 이제 또 두들겨 맞다. 그럼 거기서 V자 급등만 갖고도 한 70%, 100% 이런 식의 수익이 나타나는 종목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장이 진바닥 이후 첫 번째 단계는 업종을 분분하고 중장기 낙폭과대 속에서 흔히 PBR이죠. 예, 심지어 IT마저도 PBR이 낮은 종목, PBR이 낮다는 건 뭐 거의 한 0.4, 0.5 미만으로 확 낮아져 있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시장 바닥 맞이하는 종목이 일단 크게 오를 거로 보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한 여름장, 늦여름, 초가을 그런 때는 뭐 굴뚝주들, 뭐 화학건설, 철강 이런 것들 좀 순환매 나타날 걸로 보이고 오히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연말, 올 연말 내지는 내년도 연초 거기가 이제 시장 대비 제약바이오 장세다 그런 느낌들이 아마 드는 시점들이 오지 않을까 같고 한 그렇게 한 3개 단계 정도 나눠서 좀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다른 거 아니고 이 묻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좋으면 제약바이오가 안 가고 코스닥의 지수가 갈 수 있을까? 제약바이오가 안 움직이고 지금은 또 그렇죠. 지금은 IT 부품주들이 오히려 시가총액 비중이 네, 줄어들었으니까. 예, 줄어 있으니까. 예. 근데 사실 IT 아니, 그러니까 갈 수 부품도 있을까 없을까? 저는 어렵다 봐요. 그렇죠. 어렵죠. 네, 저는 어렵다 봐요. 제약바이오가 가지 않는 한 코스닥 지수는 절대 올라갈 만약에 수 제약바이오가 안 가면 그 IT 부품주들이 가야 되는데 IT 부품주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기는 어렵지 않나 저도 싶어요. 저도. 예. 없어요. 주고 나서 하나 제약바이오 하나는 갖고 가야 되겠네. ETF라도. 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면 지금 네. 예, 그 피해야죠. 질문하신 거랑 상당히 또 연동돼 있는 내용이 있었고요. 올해 이제 피해야 될 업종 하고선 또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되겠는데 요건 조금 전에 박근호 네, 전문가님 질문 주신 거랑 제 내용이 조금 예, 좀 연관성이 있어서 저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요. 일단 지금 보면 좀 작년도 올해 넘으면서 상당히 좀 월봉이나 주봉에 많이 빠진 게 IT주, 은행주들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 이제 붕 올라갔다가 붕 거의 한 절반 정도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시점인데 제 생각에는 IT주나 은행주 하락세가 아직 중턱 수준에 분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1분기 중에 추가적인 지수 조정이 나올 때는 IT주, 은행주 이런 쪽들이 좀 하락폭이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1분기에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2분기 초까지는 좀 더 거세게 좀 추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게 IT, 은행주 중심이라고 보고 그 2분기 이후에 이제 반등 장세에서는 제 생각엔 코스닥의 상대적인 반등세가 상당히 좀 떨어질 걸로 봅니다. 오히려 시장이 진바닥을 찍고 돌아나갈 때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양상, 특히 또 대형주와 중소형주 놓고도 대형주가 일단 막 V자 급등으로 세게 올라간 다음에
연말쯤 돼야 이제 중소형주에 수급이 붙는 그런 양상들을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올 연중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빠질 때는 계속 더 많이 빠지고 반등 나올 때는 탄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기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올해 한강 가고 싶지 않으면 피해야 될 업종 그 스마트폰 앱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만든 앱인데 한강물 온도 체크하는 앱도 있어요. 예. 기왕이면은 따뜻할 때 떨어지라고. 난 그 파생은 모르겠고 시청자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현물하는 사람들이 주식 떨어진 거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싸게 샀고 좋은 종목이면 반드시 당연히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딱히 피해야 할 업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명운용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약간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좋았던 업종이 가장 하락률이 좀 많이 나오고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정도 증시에서 딱히 피해야 될 업종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이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렇게 크로스 교차되는 좋았던 애들이 떨어지고 나빴던 애들이 반대로 올라가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식 시장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제 대전제 조건이 진리죠. 그 많이 올라간 게 악재고 많이 떨어진 게 호재다. 뭐 같이 대비해서 그걸 단서는 좀 달아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하시는 분들이 저 항상 이제 종목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걸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금 사고 싶냐? 떨어진 종목을 내가 손실 마이너스 30%인데 그러면 본인이 안 갖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아주 보긴 힘들긴 합니다만은 떨어진 것과 싸진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식이 떨어졌을 때 불안한 것은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고 자신이 없는 거는 분석이 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가 예측이야 뭐 하긴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2017년도에 좀 실적은 좋았는데 안 좋은 업종군들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업종군들이 2019년도에 올해죠. 뭐 나름대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를 좀 발산하면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뭐 업종은 따로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화학 업종을 좀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가격으로 보면 지금 진짜 약간 딱 보면 싼 거는 맞죠. 지금 아까 명준 운영자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난 게 대표적으로 화학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반등 거의 한 번 없이 그냥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뭐 제가 말하는 이 화학 업종은 순수 화학 업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LG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2차 전지가 끼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순수 화학 업종들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금호석유 같은 뭐 이런 쪽인데 올 상반기까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업황의 개선이 더딜 것 같아요. 실적 관련 우려감이 나올 것 같아서 시장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승 흐름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예를 들어 업황이 조금 개선되는 기미가 보여서 올라갈 것 같으면 그때는 제 예상은 이제 시장이 좀 꺾일 거 저는 같거든요. 그러면 또 시장이 내려서 얘들이 또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학업종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다만 근데 화학업종이 뭐 그러니까 뭐 5월이나 6월 정도에 한 2분기 이후 정도에 만약에 경제 지표 자체가 돌아선다면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필라델피아 연은 지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가 아니라 필라델피아 연은 지표가 아무래도 이제 화학업종의 굉장히 선행성을 띠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연은 지표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해볼만 한데 그게 여전히 계속 횡보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떨어진다면 요즘 화학업종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화학업종은 좀 피하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그 기업의 실적을 어느 정도 예측하기 가장 힘든 업종이 저는 화학 업종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일주일 단위로 그 시황도 변하고 그렇죠.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뭐 일주일 뒤에 안 좋다라는 얘기도 나와버리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지표. 그게 이제 매달 나오거든요. 어디서 봅니까? 그 필라델피아 연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돌아서면 한 2달 정도 연속성을 보이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저희는 그때 만약에 2달 연속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그럼 그때는 저는 화학주가 대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 화학주는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전에는 저는 좀 화학주는 좀 멀리 하시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제 동남의 탑픽 또는 탑건. 예, 동남이 봤을 때 탑건은 뭐죠? 탑건? 이걸 영화 핵심으로 봐라. 핵심. 총. 예, 그거 같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탑? 순서대로 가시죠. 우리 여기 써 처음부터 있는. 할까요? 예.
저는 탑건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탑건 포인트로 아까도 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극약, 극강, 횡보강, 강 이게 올해 포인트다. 뭐 그렇죠. 이렇게, 강은 이렇게, 1월에서 이렇게, 이제 2월 초. 이렇게 그냥. 극약은 이제 또 2말 3에서 이제 3월 넘어갈 때 이렇게 한번 또 크게 빠지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V자 반등 나오는 이제 3월, 4월 구간 극강.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겠죠. 이제 한 6월, 7월, 8월, 9월 이런 때는 네. 그냥 이제 강은 강인데 그렇게 센 강이 아니고 누워 있는데 전체 그냥 이렇게 좀 순환매 돌면서 올라가는 루트인데 루트 흐름이랑 루트 흐름이랑 아, 그러네요. 이렇게 맞네. 이렇게 옆에 딱 강은 갖고 있겠네. 이렇게 예, 행보.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고 이제 연말 또 강. 아, 예, 요게 올해 포인트인데 요걸 루트장이다. 잘 활용하자. 예. 아. 그렇게 루트가 또 되겠습니다. 근어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여기서 들어보네요. 아, 결국에는 연말에 최고치를 예상을 하는 거네요. 연말에. 예, 오히려 올 2분기나 이런 시점이 한 한번 3년 내지 꺾였다가, 5년의 예. 대세 상승의 시작으로 보이는 거죠. 예. 저도 근데 그러니까 뭐 아까 했지만 뭐 하반기의 강세라는 거에서는 조금 저랑 의견은 다르지만 저도 2월 정도쯤에 저는 저점을 찍을 거라는 건 저도 똑같아요. 저도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저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장기 전망은 사실 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만약에 전망을 하면 1년 동안 가장 만약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저도 그때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2월 초 정도 그때가 저도 조금 더 많이 좀 떨어졌을 그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면 대우조선 해양인데요. 약간 지금 여기는 약간 제 포인트가 약간은 좀 갈려 있습니다. 뭐냐면 탑픽은 대우조선 해양인데 단서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종을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뭐 미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대우조선 해양을 할지는 갈리는 게 뭐냐면 2월달 안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그 세척 수주가 지금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된다, 발표가 되면 대우조선 해양을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2월달에 지났는데도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소식이 없다, 그러면 현대 미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또 보면 조선업종은 많이 올랐는데 대우조선 해양이 약간 덜 움직였거든요.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쪽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인도네시아나 이 국방 관련해가지고 뭔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KFX 사업 자체를 약간 인도네시아 틀었잖아요. 물론 최근에 다시 이제 분담금을 내긴 했지만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모습. 특히 또 이 방산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한 기업이 이렇게 뭔가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정부에 이제 어쨌든 또 같이 가서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정권의 이제 유지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이 방산이나 이쪽에 힘을 쓰는 것보다는 어쨌든 평화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쓰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약할 수 있으니까 조금 우려감이 있다. 하지만 뭐 저희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 드리는 건 만약에 인도네시아 쪽에 잠수함 수주가 안 나온다면 이것보다는 현대 미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나오면 이게 저는 대장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수주했을 때 독일이랑 그렇죠. 경쟁했다가 독일이 원래 유보트라고 또 잠수함 또 뭐 그 원조 네, 기술을 대우조선 해양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좀 뛰어넘은 거죠. 쉽게 말하면 거죠. 프랑스 떼제베 기술을 우리가 받았는 걸 우리가 이제 수주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올해 대형주는 아니고 GTX 관련주에서 이제 건설주들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사실 주가 흐름과 실적을 봤을 때 올해 실적을 나빠지라고 제사를 보내도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남북 테마주를 한번 탔던 종목이라 주가 흐름 좀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도화 엔지니어링인데 일단 뭐 건설 쪽과 상당히 뭐 건설 쪽이죠. 근데 그 철도 쪽, GTX 관련 철도 쪽에서 이제 뭐 설계, 감리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도화 엔지니어를 굉장히 특징이 있고 또 해외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남북주들로 엮여서 움직임을 배제를 시킨다라고 하면 도화 엔지니어링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나빠지라고 제사 지내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사실 지금 GTX 관련주는 뭐 예전에는 단순 테마였다라고 하면은 뭐 동아지질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테마주였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죠. 이 사업을 파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형 뭐 건설사들도 좋고 하지만 이 도화 엔지니어링만의 어떤 특화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뭐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남북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북주 테마를 제외를 하고 도화 엔지니어링 실적적인 측면과 GTX 쪽에서 올해 한 해 뭐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2019 시장 독 한마디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2019 시장에 대한 독 한마디를 저는 절망적일 때 사고 기대가 들어찰 때 팔아야 하는 해다. 아까 그 지수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변곡이 아주 중요한 변곡이 그래도 연중에 한 두세 번 이상 나타나는 내년 해인데 항상 뭐 당연히 이게 급락하기 직전 아까 2170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굉장히 기대가 들어차겠죠. 올해 장이 괜찮은가 보구나. 기대가 들어차야 될 때는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되고 반면에 어떤 라인이 무너지고 굉장히 붕괴를 해갖고 심리적으로 다 투매를 하고 팔 때 그때가 사실 대단한 바닥이 이제 중장기적인 대바닥이 나올 가능성도 많은 해라 절망적일 때 사고 기대가 들어찰 때 팔아야 된다. 그 부분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예측도 중요하지만 예측이 반드시 맞는다는 법은 없거든요. 예측은 해놓되 어떤 상황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걸 즉시 판단하고 반응하는 게 아주 중요하네. 작년도 사실 보면 주도주 판세 놓고 보면 작년도에도 그렇잖아요. 작년 한 2월 달 말인가 이제 셀트리온 쌍봉 칠 때 거기가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다 팔아야 되는 시점이 된 거고요. 돌아놓고 보면. 그리고 작년 3월 7일인가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의 트럼프 백악관 갔을 때 느닷없이 이제 뭐 전쟁 난다고 하다가 예, 미국 뭐 정상회담 한다 뭐 그 얘기 나올 때 그때 사실 뭐 대북주 뛰어들어도 그때 뭐 현대엘리베이나 이런 거 뛰어들어도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올해도 어떤 특정한 시점들에 예를 들어 이제 2말 3초에 이제 무역 분쟁 관련해서 어떤 끝판이 이제 나타날 때 어떤 특정 뉴스가 나타나는 걸 갖고선 바로 캐치를 한다든가 그런 포인트, 업종과 업황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즉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순간적으로 또 반응하고 하는 그런 기지가 올 한 해 있어서 뭐 그걸 잘 활용하면 진짜로 한 1000% 이상도 또 대형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애 반면에 장은 똑같은 장 뭐 투자하고 있는데도 그걸 거꾸로 했을 때에는 상당히 뭐 장은 올라갔는데 5분의 1 토막 이상 또 손실이 날 수 있는 애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저는 뭐 이게 증시 격언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하락은 이제 기회 같고 현재의 하락은 위기 같다라고 느끼는 거. 이게 사람 심리상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현물 기준에서는 이 위기가 기회가 맞아요. 위기가 기회가 맞고 물론 뭐 저기 중소형주들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업들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형주나 블루칩 같은 경우는 뭐 위기가 기회인 게 맞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재작년의 흐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전 실질 지수가 지금 한 160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대형주들 사실 뭐 4년 5년 떨어진 기업들도 엄청 많아요. 사실 그런 기업들을 사자라는 게 아니라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엄하게 주가는 뭐 반토막 나 있는 기업들도 지금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하락이 지나고 봤을 때는 그때 샀어야 되는데라고 느끼는 것처럼 지금도 어떤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좀 그런 긍정적인 좀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뭐 말 좀 들어라고. 누구한테? 시장한테. 시장한테 제가 말 좀 들어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건 저희 회원한테도 많이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말 좀 들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가라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뭐 사실 작년에 너무 힘들었고 올해는 이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딴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악재가 나오는 거 반응하는 거 저 이해합니다. 근데 제발 호재가 나왔을 때도 네, 좀 호재에 제대로 좀 반응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발음을 좀 발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혼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지나치게 지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이 겁내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너무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너무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자신감 가지고 해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나가는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공포심 가지지 마시라라고 해서 또 그 말도 좀 들으시라고. 예, 이게 또 말 좀 들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작년 연초에 좀 유행했던 그 어떤 분석들 중에 하나가 10년 주기 시설이었잖아요. 네. 과거 보면 그렇죠. 98년, 뭐 2008년 계속 10년 주기로 뭔가 네.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작년 이제 2018년이니까 10년 주기가 오면 특히 2018년도도 2008년 10월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10월 달에 뭔가 타격이 오고 18년이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 하는 10년 주기 시설이었는데 돌아놓고 보면 또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10년 주기설의 또 특징이 구자는 또 엄청 좋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99년도 어마어마한 장세였지. 09년도 또 정말 대단한 장세였죠. 그 개념이면 또 2019년도도 올 연말쯤에 가서 보면 야 이거 완전 올해 떼돈벌 해였네. 그렇죠. 내가 그럴 괜히 가능성이 무서워했네 있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설마 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진짜 그렇게 된 걸 보면 그렇죠. 올해도 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고도 봅니다. 예. 자, 그 오늘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예. 우리 오늘 예, 제가 내일 문설주 전문가님, 강연회 소개해 주시고요. 네, 제가 내일 이제 섬유센터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와주시고요. 뭐 저는 이제 이번에는 뭐 부동산 뭐 하시는 분들 같이 이제 강연을 해서 부동산과 같이 강연회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이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관련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투자 방안을 또 설명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독중은 또 신년 특집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다음 주도 좋은 투자 수익 거두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